예, 참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가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점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손해도 많이 봤고 또 관심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최근에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이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목적물로 저는 보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이게 사기냐 아니냐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폰지 사기가 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거하고 이게 유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렇게 다른 건지, 비슷한 건지, 같은 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폰지 사기 이야기는 많이 이제 해서 폰지 사기가 뭔지 대충은 아는데, 이제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정작 폰지 사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폰지 사기는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배당금을 줄 때 투자 수익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제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주면서 속이는 그런 구조의 이제 사기가 폰지 사기죠. 그러면 이 폰지 사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신규 투자금이 계속 더 증가되는 동안에는 들키지가 않는 거죠. 예, 앞 사람한테 계속 배당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커지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한계점에 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다든지, 어떤 이제 동기에 의해서 반드시 그 투자 피라미드는 이제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폰지 사기는 이제 결국 그 사기꾼 이름을 딴 거고요. 사기꾼 이름이 이제 찰스 폰지인데, 1919년, 20년 이 무렵에 사기를 쳤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내세운 거는 국제 반신 우표권을 사서 미국에서 현금화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런 채권, 증권 같은 게 있으면은 또는 우표 같은 게 있으면은 다 이제 가격이 비슷하겠죠, 어디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의 특정 지역하고 미국의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이제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유럽에서 사서 배로 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온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환전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이게 제가 반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유럽이 3분의 1이고 미국이 아마 이제 3배로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차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핑계로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문제는 폰지가 그 사업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금을 유치해서 사업하지 않고 앞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났어, 그러고 이제 배당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돈을 끌어모으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사기를 이제 폰지 사기라고 이제 부르게 됐는데, 사실은 이 폰지가 사기를 치기 이전에도 이런 수법은 계속 있었다고 해요. 단지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폰지가 이제 사기를 쳤을 때 유명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몇 만 원의 기적, 요런 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요거를 포착을 했는데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유사품들이 계속 나옵니다. 5만 원의 기적도 있고, 6만 원의 기적도 있고, 비교적 근래에 검색되는 건 10만 원의 기적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폰지 사기의 또 발전된 형태입니다. 폰지는 그래도 뭔가를 투자한다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낼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내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도 신규 투자자 2명을 모집할 수 있는데, 그 2명의 신규 투자자가 모집이 되면은 나는 모집 수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명의 신규 투자자가 또 새끼를 치겠죠. 그러면 나는 레벨업이 되고 레벨업 수당을 또 받아요. 그러면 레벨업 수당은 당연히 두 명이 새끼친 네 명의 투자자가 낸 돈으로 내가 레벨업 그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4명은 8명이 되고 8명은 16명이 되고 계속 새끼를 까면은 나는 계속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레벨업이 될 때마다 또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사업도 없고 그럼 나도 이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이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가입 동기가. 근데 이게 상당히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만 하면 내 뒤에 쭉 늘어나면은 내가 뭐 수억 원을 벌 수 있어. 뭐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런 걸 믿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마지막 단계의 투자자는 투자금을 다 떼이게 되는 거고, 이것이 피라미드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피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폰지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 10만 원의 기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막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폰지 사기가 아니다, 그러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깜빡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예. 제가 설명을 하면 분명히 폰지 사기인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띄워놨더라고, 동영상도. 이런 동영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구조인데, 이런 이제 금융 다단계가 성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사기란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고, 사기란 거를 알아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다단계면은요, 내가 단계가 높은 단계면은 이게 설령 사기라고 하더라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단계 사기꾼들은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기인 거를 알면서 내가 참여하면 사실 나도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융 다단계가 아니라 그냥 다단계의 경우에도 이게 좀 이상하더라도 내가 앞순위면은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심리로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다단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뒤에 단계의 피해자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예. 제가 실제로 저희 성신여대에서도요, 학생 예전에 한 2명으로부터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제 금융 다단계는 아니고, 한때 왜 거여 마천 지역에서 이 다단계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다단계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자기 이제 뒤에 단계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고 저한테 법률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구조도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가서 본인이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또 왜 잘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라, 수사기관에, 이런 식의 이제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가상화폐도 약간 비슷한 구조이면서 사람들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이런 이제 다단계 사건의 이제 상당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기를 밝혀내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이 사기꾼을 잡잖아요. 그러면 제일 화를 내는 사람이 피해자들입니다. 왜냐? 그 피해자들은 이 사기가 지속돼가지고 단계가 내려가야만 자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 상태에서 요게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피해자들이 제일 화를 많이 내요, 이거를 밝혀내면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이런 사기꾼들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면은 꼭 그 피해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방해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난감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또는 뭐 일부 피해 회복이 되면은 형을 상당히 많이 깎아줘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들은 이 사기꾼이 잡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사기를 쳐야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내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합의를 쉽게 해줍니다. 상당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그 다음에 또 일부 피해 회복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다음 단계에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소됐을 때 당시에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시간 흐르는 동안에 또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합의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싹 무시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들이 그걸 잘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이상한 판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저도 뭐 법원에도 잠시 있었지만은 이 판사들 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거는 합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예, 그거를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다단계를 어떻게 금지하고 있냐면 방문 판매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기에 해당되면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면 또 그걸로 처벌하는데 그와 무관하게 또 방문 판매법에도 이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단계에 대해서 따로 규율하는 법이 이제 방문 판매법 안에 이제 다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단계가 합법이고 그 중에 이제 불법인 다단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불법인 다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예. 그래서 금융 다단계는 이제 불법화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뒤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대법원은 이제 이 방문 판매법 위반죄하고 이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법학 용어로 뭐 경합범, 예. 그래서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이제 대법원의 태도는 이제 방문 판매법 위반죄도 성립되고 사기죄도 성립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가중 처벌되게 되니까 대법원이 올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금융 다단계는 결과적으로 최종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금융 다단계 행위 자체를 사기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기 미수는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융 다단계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 너무 당연하죠. 이게 다단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단계가 계속돼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고,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큰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래서 피해 확정 전에도,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사기관이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예 금융 다단계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문 판매법상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바람직한데 유감스럽게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방문 판매법 위반죄는. 그래서 그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폰지 사기와 금융 다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유행하는 가상화폐 투자 유치 이것이 이제 금융 다단계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는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금융 다단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는 내가 이제 다단계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투자자를 설득해가지고 가입을 시키죠. 모집을 해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런 모집 행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행위의 양상은 금융다단계와 다른데, 그렇지만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신규 투자자가 저절로 모집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상화폐의 가치라는 게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안 들어오면은 거의 뭐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 루나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다단계가 진행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거래가 너무나 커졌어요. 이게 국가가 이걸 이렇게까지 방치한 게 과연 옳으냐. 이게 보면은 뒤에 이제 금년 11월 10일 날, 얼마 전이죠, 보도된 이 기사에 보면은 가상화폐 투자금 규모가 60조 원대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피의 2배다라는 게 작년 4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래액이 유동적이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 4월 달에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의 2배에 이른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제가 별로 중국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는데, 전 중국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조직의 회장인 샨 지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는 모두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가 돈을 버는 그런 방식. 그리고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없으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없고 파탄이 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새로운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기극이 유지되고 있다. 이건 정말 저는 정확한 이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블록체인 얘기를 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하고 가상화폐의 가치는 무관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면, 자,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으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 이더리움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 다른 무슨 가상화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했을 때, 그러면 1비트코인하고 1이더리움 왜 가격이 다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가지고? 누가 더 좋은 블록체인을 써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은행의 전산 시스템도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의 전산 시스템 블록체인으로 만들면은 내가 기존에 예금한 예금이 10배가 됩니까? 가치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비유인데, 등기부 등본을 블록체인으로 만들면은 우리 집값이 10배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해킹을 막는 기술일 뿐이에요. 또 그리고 이것이 누구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기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목적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상화폐가 왜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못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들먹이면은 이거는 사기꾼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각종 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나?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화폐는 현재로서는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법이 이제 화폐 발행을 이제 한국은행만 할 수 있다고 해놨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찾아본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행법에 있더라고요. 한국은행법. 그래서 47조에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48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나 더 인용한 법률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요새 왜 지역화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역화폐 화폐냐? 그런 거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라고 이름 붙은 거는 법적 성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상품권은 우리가 이제 법대에서 이제 강의할 때의 분류상으로는 무기명 채권이에요. 무기명 채권. 예. 그래서 이제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취인,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령하게 되면 배서를 해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줬다는 거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명 채권이죠. 그런데 상품권은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게 무기명 채권인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지역화폐는 무기명 채권인데 저는 이제 이 가상화폐는 결국에는 특수한 형태의 무기명 채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액면금이 없는 무기명 채권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기명 채권에 액면금이 있죠. 우리 뭐 문화상품권에 뭐 얼마짜리 이렇게 써 있고, 예를 들면 구두상품권에도 얼마짜리 이렇게 써 있는데 가상화폐는 액면금이 없고 그 액면금이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러한 뭐 특수한 형태의 무기명 채권이라면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학계에서 뭐 이렇게 확립되거나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상화폐들이 사실상의 화폐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재화와 용역을 이 가상화폐로 뭐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기존 화폐와 단절된 상태에서 원화하고의 또는 달러화하고의 거래가 금지된 상태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거냐. 그렇다면 그게 사실상의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그러한 지위를 획득한 가상화폐는 없다. 초창기에 비트코인 가지고 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선전을 하면서 몇 군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루나 사태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상화폐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기성화폐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거는 쓰레기고 휴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루나가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떨어진다고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루나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건 가치가 있는 건데. 원화는 쓰레기잖아요. 그럼 원화하고 안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원화는 쓰레기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루나가 가격이 1,000만 원이든 1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가치가 있는 걸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이게 화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6,000달러를 하든 뭐 1,000달러를 하든 6만 달러를 하든 100만 달러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런데 사람들은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되게 슬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코인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투자 가치. 예. 가상화폐는 뭐가 모순이냐 하면은 이게 화폐가 되면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예. 왜냐? 화폐라는 거는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설렁탕을 내가 10,000원에 먹었는데 내일도 10,000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은 그게 크게 변동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화폐가 됐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됐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걸로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는 이게 달러 환율이거든요. 원 달러 환율인데 이게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격은 1998년도보다 쌉니다. 예, 그때 물론 이제 IMF 사태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2002년이나 2010년 하고 비슷해요. 달러 가치가. 그러면은 2002년부터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하고 달러 값이 원화로 표시된 달러 값이 비슷하다. 그럼 투자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 환투기 세력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의 가치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투자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설이죠. 왜냐하면은 그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이 가상화폐가 화폐가 될 거야, 거래 수단이 될 거야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박을 칠 수 있어. 하지만 막상 화폐가 되면은 투자 가치는 소실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달러는 계속 많은 수량을 발행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거다. 우리는 수량이 제한돼 있어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하고 비교해봐도 금은 물론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를 보면은 뭐 2012년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금값이 2배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저점하고 비교하면은 2016년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많이 올랐죠. 2배 정도 됐는데, 근데 금값도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뭐 지금 코인 투자하는 것처럼 뭐 단기간에 몇 배, 뭐 10배, 10배, 몇백 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만약 화폐의 지위를 획득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그거는 화폐의 지위를 획득했을 때고 화폐의 지위를 획득 못하면은 이 정도의 투자 가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건 아무 쓸모없는 그냥 컴퓨터상의 어떤 흔적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에 유심히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로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보다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면은 아무런 내재 가치는 없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통용될 수가 있어요, 화폐는. 근데 자산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가치 있는 것으로 돌변해서 강제로 통용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화폐라야지 아무런 실질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 또는 아무런 실질 가치가 없는 컴퓨터상의 그냥 비트. 이거를 통용을 할 수 있어요, 화폐라고 해야. 그런데 화폐가 아니면은 오히려 자산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경제학 개론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이게 교환 가치잖아요. 내가 지금 100만 원에 팔 수 있다. 교환 가치인데, 교환 가치는 사용 가치의 합하고 같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휴대폰을 써서 이 휴대폰이 망가질 때까지 쓰면은 그
사용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의 합이 1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가상 자산은 사용 가치가 0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효용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0인 거예요, 사실은. 교환 가치가 0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돈이 매겨져서 교환되고 있죠. 이거는 반드시 저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용 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자산의 특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 예. 재밌게도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상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서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의 일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기를 쳐서 비트코인을 뺏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거 사기죄 성립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겠죠. 그렇게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이런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편취한 거, 속여가지고 가로챈 거는 사기다.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비트코인이 가상 자산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재 가치가 0원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지금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사람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가상 자산이라고 했을 때 그 교환 가치에 대응하는 실질 가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상화폐가 그럼 100% 사기냐? 사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면 사기가 아니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저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신규 투자자가 없더라도 최종 보유자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무도 그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비트코인으로 빵을 사 먹거나 밥을 사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한 거는. 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가상화폐의 통용력을 믿으면은 화폐의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권을 법으로 화폐로 규정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법이 뭡니까? 법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약속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발행자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가상화폐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한국은행권이나 뭐 달러나 뭐 이런 거와 같은 지위를 누리려면은 법이 제공하는 그러한 통용력을 민간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게 일종의 아나키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정치에서 아나키즘이 성공할 가능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정부가 없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하는 거하고 비트코인이 우리가 법으로 규정된 화폐하고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같은 확률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화폐라고 믿게 만드는 건데, 예, 저는 이미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이 점점점 퇴장을 하고 가상자산으로 바뀐다는 거는 그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 가상화폐가 무엇이랑 가장 유사한가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종교하고 가장 유사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거랑 제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신흥종교가 처음 나온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국교나 뭐 아니면 거의 이제 국교는 아니더라도 기성종교와 유사한 그런 이제 지위를 하는 거하고 가상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얻는 거는 상당히 비슷한 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확률을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으면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모험 투자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화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전 사기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람들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면서 투자금을 받는 거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